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또 힘 받으셨죠? 네, 그 힘 받으셨으니까 또 저한테 힘 좀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조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선시대 뭐 정치 끝나면 거의 뭐 한 반은 끝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14강 지금 거의 반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딱 왕관만 딱 치시고요. 네, 감 잡으시면서 별치고 하시면서 감 잡으시면서 딱 합격하시면 돼요. 화이팅! 네, 할 수 있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조선 정치 후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외교로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특히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15세기의 정치 한번 봤고요. 하지만 그 15세기 결국 변화에 둔감했던 훈구 세력은 결국 무릎을 꿇고 역사의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6세기 이후 그들이 이제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이 이제 한 400년 동안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사림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림. 자, 이 사림이 말이죠. 사림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많아요. 이 인원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다 그랬죠. 정몽주 세력들. 사실 그 세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보다. 왜냐면 이 명분이 맞지 않잖아요. 유학자들이 왕을 바꾼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향초에 내려가서 뭐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한 100년 동안 다지고 또 다졌던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그 관직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붕당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형성된 게 바로 붕당이다라는 겁니다.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벗붕자, 서로 끼리 벗을 형성해서 당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도 왜 뭐 한국당도 있고 더민주당도 있고 국민의 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형성한 건데 이 최초의 그 붕당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바로 동인당과 그리고 서인당으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져요. 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눠진 그 계기는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했지만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조전랑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조 알죠? 이호, 예병, 형공. 그러니까 이조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국정총괄을 담당하는 그 집행하는 어떤 그런 부서인데 여기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조전랑입니다. 인사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벗들, 붕자, 자기의 당원들이 대거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관직 수는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 이조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김효원, 이 동인 쪽이 이제 김효원이라는 인물로 연결이 돼요. 이쪽이 이제 김효원. 이 김효원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이 서인 쪽은 누구냐면 이제 심의겸, 심의겸. 뭐 이렇게 이제 동인당의 어떤 당수, 서인당의 당수 이렇게 이끌고 있는 최고란 얘기죠. 근데 동인당의 이제 김효원이 어느 쪽에 살고 있었냐면 동쪽, 한양에서 동대문 쪽, 동쪽에 살고 있어서 동인이라고 그런 거고요. 심의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쪽, 서쪽에 살고 있어서 서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인당과 서인당은 그 당수, 이 딱 최고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된 거다. 이조전랑.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척신잔재, 척신청산의 방법.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붕당들 있잖아요. 저 훈구 세력들 있을 거 아니에요. 훈구 세력들. 그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외척과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동인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동인이고, 서인은 이쪽은 좀 이제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치를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서 정치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칼 자르듯이 이렇게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적당히 안고 가자. 이런 쪽이 이제 서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척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죠. 이조전랑을 이제 김영원 쪽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서인 쪽이 반대하고, 또 이조전랑을 또 이 서인 쪽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동인 쪽이 반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 동인 쪽이 좀 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원칙주의자들, 좀 깨끗한 클린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 명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동인 쪽에서 일단 권력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동인이요, 다시 또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어요. 동서남북. 자,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기에는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정여립과 그다음이 정철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 동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원인만 제공했지 이 사람들 다 서인 사람들. 동인이었다가 이렇게 서인으로 간 거야. 요즘 여러분들 왜 어느 당에 있다가 어느 당으로 옮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뭐 철새 정치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서인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동인 쪽에서 언젠가 한번 손을 좀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여립이 말이죠. 서인 쪽으로 갔는데 정여립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그냥 이렇게 훈련을 좀 해요. 그냥 어떤 뭐 단전호흡도 좋고 뭐 어떤 훈련을 했겠죠. 그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바로 역모를 꾸민다. 이 정치가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여러분들 바라보시잖아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말꼬투리 하나 잡고 그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본질이 아닌데 마치 본질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여립이 진짜 역모를 꾀했을까?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순히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무예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뭐 체력 훈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역모를 하는 무술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갔다는 이야기죠. 누가? 바로 서인 측에서. 결국 동인 측에서. 그러니까 정여립이 이제 서인으로 갔으니까 동인 측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모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서인 측에서 막 들고 친 거예요. 봐라, 이 정여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내가 이 정여립이 서인이었나? 잠시만. 이 정여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여립은 서인 출신이었다가 동인으로 간 거야. 네, 서인 출신이었다가 동인으로 간 거야. 이거 이제 지울게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인 출신이었는데 동인으로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훈련을 했던 것이지. 그걸 역모로 몰아가지고 동인들이 왕창 깨진 거예요. 이 서인들한테. 그때 이 정여립을 중심해서 왕창 깨뜨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인 정철이었어요. 정철은 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인.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추곡사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앞에서 사화 봤죠? 사화. 4번의 사화 있었잖아요. 그 4번의 사화를 합쳐서 피해를 봤던 숫자보다 이때 이 서인 정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인들을 몰아냈던 그 사건이 더 커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사화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이 서인이 동인들을 몰아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동인 측에서 이 서인 측 정철을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했을까? 그죠? 그런데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냐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선조예요. 선조. 선조가 약간 좀 독특한 캐릭터예요. 역사에 보시면 독특해요. 이 선조가 있는데 이제 정철이 왕이 있으면 그 뒤를 이을수록 왕세자 책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철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광해군을 저기 왕세자로 책봉하세요라고 이제 건의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선조가 여기에 팍 열이 받은 거예요. 뭐? 야, 너 아직 건강해. 왜? 광해군하고 나 내보내려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철을 위시한 서인들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이 동인들이 기회가 왔었잖아.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정여립 모반 사건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 이 동인들이. 이게 웬 떡이야. 이 서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경파와 아니야 그러면 또 나중에 문제가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온건파로 나뉘어요. 바로 이 북인이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남인이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동인당은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데 있어가지고 배경이 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정여립과 정철이다. 정여립이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올라갔고 서인들이 정여립의 어떤 모반 사건을 역모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동인을 몰아냈고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서인 정철이었다. 그런데 그 정철이 선조에게 건저히 세자 책봉하세요 라고 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동인이 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서인들을 몰아낸다고요. 그때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나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붕당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인 아무래도 강경파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북인 쪽에서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 북인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바로 광해군과 연결이 돼요. 광해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광해군은 여러분들 어떤 외교를 펼쳤죠?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외교 전략이 있죠. 바로 중립 외교입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 당시 광해군의 중립 외교. 당시 이제 이게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뭐냐면 이제 일단 1592년 라인을 일단 한번 잡아보고요. 1592년 1592. 제가 여러분들 개그맨 이윤석 씨랑 그러니까 프로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데 이윤석 씨가 참 이게 연도를 기가 막히게 외우더라고요. 방법들이 있더구만. 네. 1592년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외적이 쳐들어왔다. 1592 있을 수 없다. 1592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그거 참 재주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연도를 많이 외우더라고요. 근데 연도를 뭐 그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재밌잖아요. 1592년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니까. 근데 아주 1592 있을 수 없다. 뭐 이거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92년은 나왔는데 요 이제 외란
임진왜란이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거치면 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명나라가 기울고 여진족이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명나라가 이제 후금을 치러 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이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만약에 명나라를 도와주면 나중에 후금이 큰 나라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이거 우리한테 이게 지금 이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거 지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강홍립한테 이제 광해군이 밀지를 준 듯해요. 이게 기록엔 안 나오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강홍립이 결국은 그 후금과의 어떤 그 싸움에 가서 항복을 해요. 예. 이러면서 이제 중립 외교 노선을 광해군은 표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광해군은 결국 쫓겨납니다. 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 그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 대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법이 이때부터 시행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 가면 설명드릴 텐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을 쌀로 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어요. 굉장히 투명해졌고 그리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양반들 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광해군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버티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 광해군이 그 아버지가 선조잖아요, 그죠? 선조의 적장자가 아니에요. 적장자가 아니고 막 첫째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선조가 광해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정철이 건조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왕통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게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굉장히 그 어린 영창대군,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인데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 저 영창대군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선조가 지지를 해주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이 계속 있으면 선조 죽어요. 그리고 광해군이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동생을 죽이죠. 이게 바로 영창대군을 증살한 사건입니다. 영창대군을 증살한 사건. 쪄 죽이는 거예요. 방에 가다 놓고 쪄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요. 물론 이제 배다른 어머니죠. 영창대군의 어머니니까. 자, 어쨌건 자기 동생 죽였고요. 자기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이거 도덕적으로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도덕적 명분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덕적 명분이 떨어지면 동료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덕적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라 할지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도덕적 명분이 떨어져 버리면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이 광해군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정치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워야 될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떨어져 나옵니다. 광해군은 결국 떨어져 나오죠. 그때 이 북인도 함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광해군을 쫓아냈던 그 사건이 뭔가요? 그게 바로 서인주도. 그게 바로 서인주도의 인조 반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잠시 제가 펜을 가져올게요. 자, 인조 반정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서인이 말이죠. 자, 갑니다. 서인 세력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서인이 쭉 가서 쭉 가요.
서인이 주도하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도 살짝 참여해요. 이 남인도 살짝 참여합니다. 남인을 한 칸 더 내려야 되겠다. 남인을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남인 선생님이 이게 지금 판서를 다 설계를 하고 들어오는 거라서 자,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요 남인이 서인과 함께 네, 바로 광해군을 몰아낼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북인당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바로 인조 반정, 광해군을 몰아냈던 사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공격, 빠방. 자, 이때 정말 광해군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반정이 일어나는 날 이미 반정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 들어와요. 광해군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이 광해군이 너무나도 총애했던 그때 그 상공이 있었어요. 예, 그 김계시라고. 김계시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 김개똥이에요. 네. 굉장히 광해군이 총애했던 그 여자였죠. 예뻤냐고요? 네, 안 예뻤어요. 네, 안 예뻤는데 그 왜 뭐 얼굴이 예뻐야지만 뭐 사람한테 믿음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김계시가 정말 광해군이 의지할 정도로 아주 정말 뭐 언변이나 어떤 뭐 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김계시가 그 보고를 묵살시켜요. 별일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랬듯이 그런 겁니다.라고 묵살을 시켜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광해군이 술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그게 넘어간 거죠. 그날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광해군이 막 끌려 나오는데 그때 고개를 딱 들었을 때 그 앞에 반정의 무리 안에 김계시랑 눈이 마주칩니다. 이게 서인이 김계시를 포섭을 했던 거예요. 예, 포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꾸미게 된 것이죠. 정말 무서워요. 어쨌건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인주도, 남인도 함께 참여했던 바로 인조 반정.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과 북인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은 건 이제 남인하고 서인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남인과 서인, 이들이 정치를 함께 하는 정치. 자, 그 정치가 바로 이 붕당 정치 중에서 뭐였냐면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겁니다. 예송 논쟁. 자,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요거는 여러분들 현종 때, 네, 현종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지금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있잖아요. 있어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첫째가 이제 소현세자고 둘째가 복림대군인데 인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외교파트 공부하면 알겠지만 친명배금,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반대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친명배금, 명나라 친하고 우리는 금나라 배척할 거야. 이게 이 노선을 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이제 지죠. 결국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 가지고 진단만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와 둘째가 다 끌려가요. 포로로 가는 거지 뭐. 근데 이 소현세자가 거기 가가지고 맨 처음엔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청나라의 일단 발달된 모습들 그리고 또 서양의 어떤 그 문화들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 당시 그 청나라에 들어왔던 서양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인조에게 이 서양의 어떤 문물이나 어떤 발달된 청나라 문물들을 많이 보여줘요.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인조가 너무 열받은 거야.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 지금 삼전도에서 이게 지금 항복을 했는데 이 자식이 지금 그 나라 뭐 문물관 이거 괜찮아. 이게 진짜 해가지고 벼루 있잖아요. 그 벼루를 소현세자 냅다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벼루를 맞은 소현세자 첫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팩트고 그 별에 맞아가지고 시름시름 앓았는지는 팩트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가 이제 야사로 전해질 뿐이죠. 어쨌건 금방 죽거든요. 소윤세자가 귀국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누가 했냐면 바로 복림대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효종이에요. 효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북벌. 그러니까 형하고 좀 다르죠. 소윤세자는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역사의 과정인데 만약에 역사의 선택 소현세자가 거기서 인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정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게 서구의 문물들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조선이 변했다면 우리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역사에서 if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소설이 되니까. 자, 어쨌건 간에 그 효종이 이게 둘째잖아요. 그런데 그 효종이 이제 죽어요. 현종이 이제 그의 아들이란 말이야. 죽어.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인조의 부인이 아주 어린 소녀를 부인으로 삼아. 그래서 그의 아들 효종보다도 나이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진짜 어머니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효종이 나이는 많지만 그 인조의 아내는 효종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자의대비예요. 자의대비. 인조의 아내야. 자의대비인데 이 자의대비가 이게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은 여러분들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 그랬죠.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는 과연 상복을 어머니잖아요. 진짜 어머니 아니지만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효종의 또 이 아내가 죽네. 효종 비가 죽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며느리 죽었을 때 그 시어머니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쪽 남인이잖아요. 요 약한 쪽, 요 남인 쪽과 요 서인 쪽이 주장하는 게 달라요. 먼저 효종이 죽었을 때 이 남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 서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대부의 법도에 의하면 첫째가 아닌 둘째 이하는 이하가 죽었을 때는 그의 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도록 되어 있다. 이게 법도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장남인 경우에는 3년, 그 밑은 1년. 근데 지금 효종이 장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인 쪽에서는 그렇게 1년이야. 1년 입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다. 3년 입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종이 죽었을 때. 예. 왜 그랬을까요? 남인 측은 뭐냐면 아니 야 무슨 효종이 사대부집 예법이야. 이 사람은 왕이야 왕. 왕은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 장자 대접을 해줘야지. 비록 둘째지만 왕이니까 장자 대접 해줘야 되는 거야. 왕이잖아. 왕이 어떻게 사대부랑 똑같아. 같이 돌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장자 대접 3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현종이 왕위에 오른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대부의 법도에 의하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원칙적으로 가자 원칙적으로 라고 해서 이쪽 서인 편을 들어줘요. 여기가 이겼어요. 그런데 효종비가 또 바로 죽네. 자, 이때도 역시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이쪽 서인 측에서는 뭐냐면 어쩌면 다 예법이 있는 거야. 그저 효종도 그렇게 했잖아. 똑같이 차남 이하의 어떤 예법. 그 며느리 똑같아. 그래서 9개월 입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남인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 참 이상하다. 장남예우를 왕인데 너희들 입으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 경우에는 1년 입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쯤 되니까 현종이 이제 좀 정신이 좀 든 상태죠. 가만 보니까 서인이 괘씸한 거야. 이것도 봐라 이게.
사대부 예법 들먹이면서 왕과 사대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대부 예법이 따르라는 얘기 아니야. 왕의 입장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자식들 이거 되게 웃긴 놈들이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법과 관련된 이 논쟁에 대해서 바로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최종적으로는 남인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송 논쟁 또는 전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말이 돼?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아유, 저것들 저러니 망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너무 우리식 사고방식이고요. 이 당시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이념이었던 거예요. 이건 이념이에요. 성략은 이념이에요. 이념. 지금 이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왜 우리 이념 싸움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나요? 엄청나잖아요. 뜨겁죠? 이때도 정말 뜨거웠어요. 이때도 정말 뜨거워요. 이게 정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뭐야, 옷을 얼마 입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이념 전쟁, 좌니 우니 하고 이 싸우는 어떤 이 모습들 너무 뜨겁죠. 나랑 의견이 틀리면 죽일 놈이야. 막 이런 어떤 살벌한 어떤 그 모습들. 근데 이게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볼까? 저는 지금 이 전례 논쟁, 이 예속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그 시각이 바로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이념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 후손들의 시선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떨어져서 봤으면 좋겠고, 뜨겁더라도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증오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건간에 바로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다라는 겁니다. 아유,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쨌건 승리자가 된 것은 남인이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환국정쟁으로 접어듭니다. 환국정쟁으로 접어듭니다. 이 환국정쟁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숙종입니다. 환국이 뭐냐고요? 환국은 바뀔 환자예요. 국면이 확 바뀐다. 이건 주로 이제 17세기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17세기에 보여지는 모습인데 여기서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환국정쟁의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일당 전제라는 거예요. 일당 전제. 즉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송 논쟁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까지 그냥 몰아서 권력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국은요. 한 당의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는 거야. 그 몰아주는 주체가 누구다? 그게 왕이에요. 숙종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종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숙종, 글쎄요. 여러분들은 숙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숙종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워낙 많잖아. 그래서 여자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정신없었던 어떤 그런 사람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숙종은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들 조선에서 적장자, 첫째 아들이 왕에 오르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적장자 중에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유일한 인물이 전 숙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은요. 정통성으로 막 넘쳐난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숙종이 왕이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아버지 현종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딱 써오라 그래. 현종은 사실은 예송 논쟁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송 논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숙종이 딱 받아봤더니 뭐야? 이 앞에서 이 서인들이 말이야. 서인들이 지금 저 왕권을 지금 우습게 봤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성이 없는 거라. 반성이 없는 거라. 이 서인을 이끌고 있었던
이 서인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송시열이란 인물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란 인물이었거든요.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이런 것들 이끌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써오라 그래요. 그런데 당시 송시열은 정말 거장이야, 거장. 성리학의 거장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걸 써오라고 하니까 이 쓰는 사람이 너무 겁이 나는 거라. 이걸 어떻게 써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써. 난 못해. 라고 해서 근데 왕이 써오라고 하니까 둘러서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이 숙종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자꾸 이렇게 써? 정확히 얘기할게. 송시열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쓰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숙종의 나이가 지금의 중학교 2학년 나이예요. 그 어린 친구가 송시열이 잘못했다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주변의 신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다 그래요.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정통성으로 넘쳐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드릴 수 없는 그 숙종이 카리스마, 송시열이 잘못했다 쓰라! 당시 그 성리학의 그 거두를 잘못했다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결국 송시열은 숙종에 의해서 사형맞고 죽습니다. 그런 인물이 숙종이에요. 숙종. 그러니까 이 숙종은요,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쟤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 권력을 싹 뺏어가지고요, 이쪽 당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은 서인당, 이번엔 남인당,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신하들이 왕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환국이에요. 그냥 눈 떴더니 사약을 받으시오. 아침에 사약 그릇이 와 있는 거예요. 확 국면이 바뀐다 해서 환국정쟁. 그래서 왕권은, 숙종 때 이 왕권은 정말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왜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얼마나 그 정쟁이 심했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정적인 모습들이 이 숙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당 전쟁의 최종적 승리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숙종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자. 장희빈이 아니야, 장희빈. 장희빈이 바로 저 남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희빈이 바로 이 남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과 함께, 장희빈과 함께 이 남인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역시 계속 이어지는 이 서인. 서인들로 간 것이죠. 근데 이 서인은요, 여기서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요. 노론과 그리고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 노론 쪽에서 최종적 승리자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 이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 이것도 비극이야. 숙종이 결국 사약을 먹여가지고 장희빈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 그게 누구야? 그게 경종이거든. 정말 경종은 어떻게 사니?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앞에 연산군 똑같잖아요. 패비윤 씨.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그냥 막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경종도 똑같은 판이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경종은 연산군과 달랐어요. 어떤 권력욕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 숙종이 또 무술이 출신 숙빈 최씨랑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그 아들이 영조가 되는 겁니다. 그 동생 영조를 밀어줘요. 왜냐하면 경종 스스로 몸도 약하고 후사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영조를 많이 밀어주죠. 경종은 참 짠해요. 아주 참 짠해요. 결국 그 저기 뭐냐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소론이고요.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이 또 노론이네.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세력이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경종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뒤를 영조가 있기 때문에 노론 쪽에서 최종적 승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인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조가 이제 왕이 올랐는데, 야 이게 지금 앞에 있었던 한국정쟁 이게 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거야.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18세기에 오면요, 여러분들 정치 형태를 바꾸죠. 그거를 바로 탕평 정치. 그것을 바로 탕평 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탕평 정치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탕평 정치를 이끌었던 영조와 바로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영조와 정조가. 자, 영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탕평 정치를 추구하려면 이 살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송시열 같은 인물이 살림이야. 송시열은 숙종 때 죽었지만 저렇게 뒤에서 그 선배들을 막 이렇게 진도지휘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정치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 살림이라고 하는데 이 살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영조가 나이가 많아.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래 산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은요. 신하들보다 나이가 적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영조는 그렇지 않다고요. 영조는 직접 가르쳐요.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림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림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그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 있죠? 이 서원들을 정리합니다. 이 서원 정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속편 해서 속대전을 또 간행하죠. 뭔가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속대전을 간행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영조는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그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다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을 시행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균역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세금을요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포를 내고 빠지거든요. 근데 1년에 2필 내는 거를 1년에 1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죠. 이런 것들을 영조가 시행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체제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 이제 비극이 있죠. 그죠? 어떤 비극? 바로 사도세자의 비극. 이 뒤주에 가둬서 죽이잖아요. 난 진짜 이거 이해가 되니? 저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직접 못을 박아가지고 그 뒤주에 못을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조선시대 보시면요. 왕과 그 왕세자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정치인과 정치인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결국 사도세자 죽죠. 그 뒤를 이어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영조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정조가 이 사도세자가 죽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 앞장섰던 인물이 노론들이었거든요. 노론들이 사도세자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 노론 대신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조가 왕이 오른 거야. 노론들이 얼마나 정조를 또 싫어하겠어. 왜냐면 노론들이 사도세자 싫어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죽였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오르면 이건 또 한마디 정치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정조를 죽이려고요. 무지하게 그냥 살수들이 많이 와요. 정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예, 막 지붕 위에 막 그냥 칼든 막 이런 그 암살범들이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그런 인물이 정조예요.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극적이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야, 정말 이거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했는데 그것도 노론들로 아마 거의 다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오, 그 말을 막 듣고 있을 그 막 대신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정조는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복권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생일대의 어떤 업적, 이 자신의 어떤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 정조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 정조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왕권의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조는 규장각을 세웁니다. 규장각. 자, 여러분들 세종 때 뭐가 만들어졌죠? 세종 때 집현전. 그리고 성종 때 홍문관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요.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 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짜들. 이게 과거에 합격한 그 신진 인사들이 신인들 있잖아. 아주 그냥 정말 새파랗게 젊은 관리들. 그 관리들을 데려다가요.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팔들을 직접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규장각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장용령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군사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수원화성 프로젝트, 대대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랬냐면요. 경제적으로는 이때 이제 이 신해 통공이라 그래가지고 신해년에 통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게 한다. 뭐를? 바로 금난전권을 폐지시켜요. 이게 뭐냐면 금하는 거예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누구한테 줬냐면 종로에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 시전상인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상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리를 하나 줘요. 뭘 주냐면 그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난전이거든요.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게 좌판 펴고 장사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 금할 수 있는 권리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거둬들인다고. 이젠 마음껏 장사해라. 이게 바로 신해년의 모든 사람을 통한다. 통공. 신의 통공을 외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정조가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데 이 정조가요. 1800년에 정확히 1800년에 죽게 됩니다. 정조가 굉장히 정치를 잘하긴 했는데 한계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조라고 하는 그 똑똑한 왕에 의해서 돌아갔다는 것.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정조가 죽게 되면서 그 뒤를 이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렇게 똑똑한 왕들 밑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죠. 그래서 전개된 정치 형태. 여기 바로 19세기에 보여지고 있는 바로 세도 정치다. 그게 바로 세도 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도 정치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도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수 가문들.
이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장악되는 거예요. 소수 가문에 의해서 특히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이게 의정부 6조 체제로 돌아갔거든요. 의정부 알잖아. 그 삼정승이 모여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데 양난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요.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 비변사를 바로 이 소수 가문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권력이 그냥 한 곳에만 몰려버리는 거예요. 비변사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관 매직이 아주 횡행합니다.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막 극심했겠죠. 정조가 죽게 되면서 이 지방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벌어집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곡이라는 겁니다. 자, 전정, 군정, 환곡이 뭐냐면요. 이거 다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전정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고요. 군정은 제가 왜 군대 갈 때 가지 않고 포낸다 그랬죠?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환곡은 뭐냐면 춘대, 추납.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조 때 흑창, 그리고 고려 때 의창, 조선 의창과 같은 춘대, 추납 제도예요.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이자를 쳐가지고 갚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이 공무원들의 막 부정부패가 나오면서 그 이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불려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정, 군정, 환정 이런 삼정의 문란이 아주 극심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패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세기 초반 19세기 초반에 이에 저항했던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바로 서북지역. 서북지역의 어떤 차별, 특히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을요, 굉장히 차별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차별에 기치를 내걸면서 홍경래의 난이 벌어집니다. 홍경래의 난이 벌어진 곳은 바로 이 서북지역. 이쪽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 19세기 중반에는요. 19세기 중반에는 바로 임술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가 벌어지더라. 임술 농민 봉기는 특히 이제 진주를 중심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정말 19세기는 밀란의 시대다. 19세기는 밀란의 시대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혼란에 쌓였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정치의 흐름이에요. 붕당 정치, 예송 정치, 환국 정치, 그리고 탕평 정치, 세도 정치로 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정치 쪽에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외교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맞고요. 외교 파트. 외교는요, 크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조선 전기 외교 파트의 원칙이 뭐냐면 사대와 교린이라는 거예요. 사대 교린. 사대는 요거는 이제 명나라 대상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기분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한 실리 외교가 됩니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 예를 들면 뭐 쌀 100감을 바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바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200감을 줘요. 그래. 우리랑 또 거래하고 싶구나. 우리 또 상국이니까, 우린 큰 나라니까 좀 더 줄게.
결코 이게 적자가 아니에요. 꽤 좋은 어떤 그런 무역 형태. 그래서 주변국들이 중국과의 어떤 그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그 쿼터, 이 쿼터가 또 있어요. 이 쿼터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아주 정말 외교적 노력 많이 하는데 조선은 그 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4대.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3기사자예요. 큰 나라를 섬긴다. 큰 나라는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들과는요 교류하는 거예요. 이웃린자, 이웃과는 교류한다. 이웃에 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 어떤 민족이냐면 여진, 그리고 일본, 이러한 민족들이 있는데 먼저 여진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족, 이 세종때 알죠, 여러분들? 네, 세종때 바로 사군 육진.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그런 모습들. 요게 이제 강경 노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온건한 그런 모습들도 또 보여는 주고 있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여진족. 자,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우리랑 교린할 때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여진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요 나라를 세워요. 그게 바로 후금.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네. 바로 이 중리배교. 여러분들 흥선대원의 중리배교가 바로 이 후금. 과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중리배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광해군은 물러난단 말이야. 뭐 때문에 인조반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 인조는요 어떤 외교 노선을 펼쳤습니까? 인조는 중리배교 웃겨. 그래서는 친명배금이라고요. 친명배금이라고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 호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호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이 호란 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을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경업. 예, 임경업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는데 결국은 정묘, 정묘란과 병자호란. 정묘 때는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 것이고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쳐들어와요. 그럼 선생님 후금하고 청나라 다른 나라인 거예요? 아니요. 국호를 바꿨을 뿐이에요. 후금이 청나라예요. 여러분들 왜 후금인지 아세요? 고려 때 왜 쳐들어왔던 민족이 여진족이잖아요. 그게 어떤 나라야?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 아니야. 바로 뒤에 세운 금 해서 후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호란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갔고 한 달 반을 버티다가 결국은 나오죠. 나와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호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그들이 또 둘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림대군 효종이 갈아보자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전개했던 게 바로 효종의 북벌론이 되는 겁니다. 효종의 북벌론. 효종의 북벌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청나라를 쳐야 되는데 청나라를 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는 그래서 나선 정벌을 추진하는 이거 결국은 이제 효종 때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북벌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선 정벌 요건 이제 러시아랑 싸운 거예요.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와 싸웠던 나선 정벌을 또 하게 된 어떤 그런 모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던 하나의 구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뭔가 어떤 그 전란으로 이반되어 있는 어떤 그 민심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오다가 이 청나라하고 국경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비석을 하나 세우게 하죠. 그 비석이 뭐였냐면 바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를 확실히 하자.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해서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간도 문제로 연결이 돼요. 이 백두산 정계비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요.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바로 나중에 빰빰빰빰빰 한참 뒤로 가야 돼요. 한참 뒤로 가서 이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 이범윤, 네,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하죠. 이게 이제 1903년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쭉 가서 빰빰빰빰빰 가서 결국은 이 간도 문제를요, 이제 백두산 이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예, 남만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도 협약이라는 겁니다. 간도 협약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1909년이 체결되면서 완전히 청의 영토로 인정이 되어버리죠. 참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황당하죠. 아니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 아니야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가지도 못하고 청나라 일본이 자기들끼리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1909년에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해서 외교권이 없었거든. 외교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대신 일본이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갔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뭔가 좀 논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북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때는 이제 북벌이 아니라 북학. 이제 배우자. 이런 북학 같은 것들도 또 나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박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제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런 청의 어떤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진족과 조선시대 여진족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세종대입니다. 다 세종대예요. 다 세종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종무를 통해 가지고 쓰시마. 네, 쓰시마 섬을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세기까지 쭉 잘 갔는데 결국 이제 16세기가 오면서 결국은 터집니다. 예,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더라. 이 전쟁은 여러분들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놔요. 한번 예를 볼게요. 이 의정부가 여러분 조선 그 전기의 어떤 그 행정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이 의정부가 그 기능이 약화되고요. 이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그 중종 때 그 삼포에서 사실은 이제 세종 때 쓰시마 이 강경 노선이고요. 또 이제 뭐 교육하는 그 길도 열어줘요. 삼포라고 해가지고 뭐 부산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역하라고.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좀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란을 벌였어요. 이게 삼포외란인데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비변사예요. 준비하는 거야. 예, 변방 지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그러니까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왜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비상기구예요. 비상회의기구예요. 그런데 명종 때 을묘해변이 벌어져요. 더 크게. 이게 뭐 거의 전쟁급으로 벌어진 거야. 이러면서 이 비변사가 원래는 임시기구였거든요. 상설기구가 돼요. 상설기구가 돼서 여기서 뭐 중요한 것들이 막 결정되는데 이러다 전쟁 터진 거야. 외란이 터진 거죠.
이러면서 그 권력이 다 비변사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비변사 체제로, 의정부에서 비변사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중앙군도요. 중앙군도 지금 원래는 그 중앙군이 5위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지방군, 지방은 영진군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5위와 영진군 시스템이 5위, 중앙군 5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동서남북 네, 가운데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항상 5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5위 체제를 이 전란을 겪는 과정 속에서 5군영 체제로 바꿔냅니다. 5군영 체제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5군영 5개 군영이잖아요. 5개 군영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거예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특히 이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이러면서 점점 5군영 체제로 5군영 체제가 완성된 시점은 여러분들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하나씩 추가되면서 5개의 군영으로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훈련도감 5군영 체제. 이 전쟁인데 이렇게 중앙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도감은 뭐냐면 직업군인을 뽑은 거예요. 야, 이 전쟁이니까 안 되겠다. 모집 다 뽑아가지고 오합지졸도 말고 제대로 훈련처럼 제대로 싸우자라고 해서 훈련도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요. 영진군 시스템을 뭘로 또 바꾸냐면요. 속오군 시스템을 바꿉니다.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람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일종의 그 지역 향토 예비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외란 과정 속에 벌어져요. 외란 과정. 특히 이제 그 외란도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7년 전쟁이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앞에 1, 2년 싸우고 휴전이었다가 맨 막판에 또 1, 2년 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휴전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외란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진짜 거의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막아냈고 또 명나라도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조명연합군. 조명연합군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3대첩이 있죠. 이 3대첩이 있다면 바로 한산대첩이 있고 그 다음이 진주대첩 정말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행주대첩 권율 행주대첩 요 3대첩이 또 요게 이제 전반부라면 휴전기가 끝나고 나서 전개된 대표적인 전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명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결국 이제 이순신이 전사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진왜란의 어떤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결국 그들은 이제 물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에도 막부가 들어서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러잖아요. 나는 이 외란과 관련이 없다. 나는 거기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랑은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오죠.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외교관을 다시 맺고 다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통신사를 파견하죠. 자, 이 통신사의 역할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이냐면요. 중요합니다. 이 통신사는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막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일본 막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더라라고 한 통신사. 특히 여러분들 이 통신사 공부하실 때요. 수신사는 아니에요.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통신사는 강화도 조약 이전에 일본에 우리가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이 차이점은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안용복. 네. 이 안용복이라는 분이 독도죠. 독도 문제죠. 독도 문제. 그죠? 일본에 가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 땅임을 딱 인정받고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제 독도 자꾸 일본이 지금 생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흔적을 남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평범한 분이세요. 평범한 그 백성이었는데 이게 관리복을 어떻게 또 구입하셨는지 그 관리복 입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 실세와 만나서 울릉도도 우리 땅에 너희 땅 아니야 이걸 딱 도전받고 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결국 관리 사칭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선처돼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그런 아주 역사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독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먼저 1900년에 있었던 1900년 빰빰빰빰 똑같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대한제국 칙령이 있어요. 자, 이 대한제국 칙령이 있는데요. 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1900년도에 칙령 41호. 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러일 전쟁 때 쭉 가서 빰빰빰빰빰. 네, 러일 전쟁 때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1905년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또 독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도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진짜 여진이나 또 일본이나 계속 그 역사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여기 봤고요. 정치 봤고요.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광해 중립외교, 그다음에 대동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변사, 이 양란을 거치면서 비변사, 그다음에 훈련도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백두산 정계비도 한번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통신사 어떤 기능,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 막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자, 뭐니 해도 여러분 영조입니다. 영조와 정조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했던 그런 모습들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수 가문,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19세기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선의 한 400년의 역사를 한번 이 한 판에 한번 다 담아봤습니다. 조선 역사가 여러분들 다 나빴던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이라는 역사가 이 500년 동안 유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건강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조선은 식민지된 나라니까 힘이 없고 썩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런 나라는 여러분 절대 500년을 갈 수가 없어요. 500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상호 비판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록
환국정쟁 때 정말 안 좋았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걸 전후로 해서 또 그걸 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결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서로 막 물고 뜯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선 정치였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선 경제,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